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가운데고요. 지난 시간에 외교 분야 3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검은머리 미국인이었죠. 들으신 분들 좀 어떠셨나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미국에게 정보를 빼돌리고, 그리고 통일부 차관도 미국에 정보를 주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한국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런 거죠. 정상회담이 결과론적으로 성공했습니다만 정상회담이 안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피해는 없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피해는 경제생활 분야일 텐데요. 경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교 분야 전문가 구정원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구정원입니다. 지난 3회 외교 분야 3회 방송 나간 이후에 반응이 조금 뜨겁습니다. 네, 폭발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어떻게 저런 일이 더 벌어지는가 더 알려달라고 아우성 씨인데요. 좀 어떠세요? 준비 좀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사실, 저거 제가 막 한이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좀 기분이 좋은 게 일단은 이런 얘기를 좀 막 방송에 막 하니까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어쨌든 좀 다양하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좀 하면서 좀 가미를 해가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더 첨가해서? 네네. 네. 오늘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굴욕적인 외교 사례.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어찌되었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을 우선하기보다는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국익보다는 미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가 완전 망신을 받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굴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굴욕적인 외교 사례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딱 떠오르는 것이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IMF 당시에 이제 구제금융 협상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IMF 얘기는 식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오늘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으니까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IMF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97년이었죠. 그렇죠. 97년 가을 이맘때 좀 지나서 대선인가 앞두고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나오고 국민들이 나라가 어렵다 해서 금모으기 했던 게 막 떠올라요. 예. 일단은 좀 다 청취자분들도 하나씩 다 기억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굴욕적인 협상이니만큼 왜 IMF 구제금융 협상이 굴욕적인 협상이었냐 여기에 일단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니 해도 당시에 IMF가 한국에 강요했던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구제금융 협상을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IMF가 한국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경제 주권을 통째로 요구했었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경제 주권이라는 게 조금 협소하게 봤을 때 한국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권한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IMF가 흔히 당시에 신자유주의 정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한국 정부에 굉장히 강요를 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하면은 지금 대부분 다 떠올리시는데 이미 그때서부터 강요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잘 떠올려보고 그 이후에 그 97년, 98년에는 워낙 나라가 위기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잘 보도가 안 됐지만 돌아보면 협상 그 당시 97년 IMF 구제금융 가지고 그 협상 결과 보면은 제2의 경술국치, 신탁 통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의 일면에 거의 특필 계속 됐었죠. 경술국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주권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당시에 이제 IMF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강요한 정책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공공 부분을 축소시키고 민간 부분을 확장하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보면
정부 공공 예산을 삭감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책 이런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공기업 민영화 정책, 그다음에 주식이나 외환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 개방, 그리고 관세를 인하해서 무역 시장을 개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거죠.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얘기들을 예,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이제 정책,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소했던 건데 지금은 뭐 아주 만연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정관념을 깨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좋게 표현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거지, 사실은 그 미국식 정책 이런 것들을 한국이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그렇죠.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고 그 은행 문화라던가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른데, 이런 시스템을 그 미국식 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이제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이제 그런 게 당시의 사례지 않은가. 그리고 그 IMF가 물론 정책을 진행을 했는데, IMF가 사실은 대주주가 미국이죠. 그리고 거의 뭐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들이 거의 한국에 이식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일반화됐지만,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도 올해 그나마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직장의 신, 예, 물론 이게 그렇죠. 일본 거지만 그때 김혜수 씨가 네. 자기는 떳떳하게 비정규직 산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 서대 드라마 서대 보면은 97년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소했던, 지금은 너무나 일반화된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IMF 구제금융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위기 전만, IMF 전만 해도 뭐 민영화, 비정규직 이런 단어가 뭐 흔하지 않았죠,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대세로 굳어진 게 이때였다,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따지고 보면 변한 정도가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면 IMF 관련돼서 안 좋은 기억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당시를 떠올려 보면 뭐 흔히 말한 재벌, 우리 네. 사회 재벌들 상당수가 공중분해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한국전력, 그리고 포항제철, 예. 지금 포스코로 바뀌었죠. 예. 이런 공기업들이 다 넘어간 과정도 이때가 아니었나. 그리고 잘 기억을 해보면 대부분 한국 사회, 흔히 말한 지금 20대들은 90년대를 전후해서 태어난 세대일 텐데, 그때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실직자가 되거나 그렇죠. 실형불량자 이러면서 상당히 민생에도 위험을 가졌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실업자가 무려 130만이었어요. 뭐 지금도 상당히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전까지 실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급폭증을 했던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제 훌쩍 130만을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무려 200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중소기업이 줄도산을 했었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노숙자, 네. 이런 문제들도 당시에 거의 이제 양산이 됐었고, 그리고 노숙자분들 실제로 인터뷰나 이런 걸 해보면 그 과거에 뭐 중소기업 사장 하셨던 분들 굉장히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줄도산 문제 이런 것들과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그래서 해고자가 완전 흘러넘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IMF 이 경제 신탁 통치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제금융 협상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그때 얘기를 해보면은 어쨌든 김영삼 정부 말이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네. 출연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협상 내용 보면은 한국 정부가 그 돈을 빌려 쓰면서 몇 년 뒤에는 상당한 그 후과가 안 좋아지는 건데 네. 혹독해진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다. 이게 조금은 나라의 미래를 봤으면은 좀 그런 걸 좀 차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돈을 급전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그 급전을 빌리는 대가치고는 상당히 가혹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구제금융 협상 당시에 그 협상을 굴욕적 협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IMF 결과는 그랬는데, IMF 사태가 오늘 갑자기 국가 부도 위기, 그러면서 IMF 짜잔 등장한 거예요. 구제금융 위기 뭐 이러면 그 원인이 대체 뭐였습니까? 예, 그 뭐 다들 좀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원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90년대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권에서
그 외국 자본을 굉장히 많이 유입을 시켰었죠. 단기 외국 자본이었는데.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재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만기가 짧은 돈들을 많이 빌려왔었습니다. 달러를. 네. 그래서 달러 자금을 많이 이제 빌려왔는데 이 빌려서 투자했던 데가 주로 보면은 중화학 설비들이 많았어요. 중공업 설비들. 그래서 뭐 석유화학 설비나 자동차 공장이나 뭐 이런 데다 이제 많이 투자를 했던 거예요. 특히 뭐 김우중 씨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도 많이 했었죠. 뭐 탱크주의 이러면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유명한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막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나중에 폭삭 다 망했죠. 근데 그 굉장히 이 단기 자금을 빌려서 이 중화학 설비, 중공업 설비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이익이 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복 투자도 많이 됐었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그 이 무리한 투자 위기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김우중 씨 배우의 대그룹. 그리고 한보철강 부도났었죠. 최초로 부도났던 한보철강. 그렇죠. 이 정태수 씨 그리고 뭐 이건희 삼성 이건희 씨 같은 경우도 삼성 자동차 설비 이거 했다가 그냥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바로 팔아 넘겼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재벌이 당시에 이렇게 그 경제적인 범인이다 이렇게 좀 지목이 되면서 이 외국 자본이 그 이 IMF 협상 기회를 해서 굉장히 이 재벌들에 대한 사냥에 나서게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최대 재벌이라고 했었던 그 현대 재벌도 완전히 쪼개지고 그 채권자들을 압박을 합니다. 이 외국 자본이. 그래서 이 채권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아 현대는 분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왕자의 난 이런 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룹이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2개 부실 계열사까지 매각을 하면서 완전히 대우 같은 경우는 해체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공중물에 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그때 당시에 30대 재벌 가운데서 17개가 해체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 그 1년 후인 1년도 아니죠. 6개월 동안에 55개 대기업이 청산되거나 또 매각되었습니다. 그 당연히 다 이 사갔던 기업들은 다 이제 외국 자본 대체로 그리고 뭐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뭐 국내 재벌들이 나눠 갖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되게 됐죠. 뭐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그 실업이 늘고 이제 알짜 기업들이 다 외국 자본에 팔아 넘겨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금융, 뭐 서비스, 제조업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외국 자본이 다 들이닥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이제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완전히 명맥을 장악당한 셈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IMF에 의해서 이제 경제 주권을 유린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좀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돼야만 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 뭐 IMF 오면 당연히 이런 거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와, 이 정도 고통을 감내하고 뭐 금모으게 해가지고 빨리 위기 탈출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거의 지배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 과정에서 검은머리 미국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굉장히 영향이 컸다. 네,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드리고 싶네요. 검은머리 미국이 등장이라. 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이제 한국인들이 아, 이게 당시에 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였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미국이 짠 각본대로 만들어진 드라마였다. 이게 IMF가 시작부터 처음까지. 예,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이제 IMF 사태가 완전히 그 미국이 한국의 검은머리 미국인을 활용해서 일으킨 완전 드라마 각본이다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미국이 짠 각본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검은머리 미국인이 등장한다. 예. 네. 어쩐지 좀 아까 돈 빌려 쓴 거 치고는 혹독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IMF를 동원을 해가지고 한국의 김영삼 정부에 강요를 합니다. 그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를 하기 위해서 내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텐데 임창열 씨라고. 임창열 씨. 예, 그때 경제부총리였죠. 아, 그래요? 처음으로 이 TV 뉴스에 등장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구제금융 도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 사람이. 네, 이 발표한 사람이 임창열 씨인데, 이 사람이 정체가 검은머리 미국인이었다. 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위기였죠. 그러니까 아들, 김현철 씨, 대선 자금 비리 터지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그렇죠. 그때 그런 상황이었고. 대선 자금 공개 투쟁 이런 그렇죠. 거 했죠.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런 와중에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완전히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기회를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이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압박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 위기를 스스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 씨. 이 사람이 이때 한국이 스스로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충분히 이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이 청와대 보좌관이었던 김인호 씨. 경제보좌관이었는데요. 이 두 명이 주도적으로 한국이 이제 IMF 이 구제금융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군요. 물론 이제 보도가 거의 안 됐는데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을 하면서 이 구제금융에 반대했던 이 두 명을 해임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당연히 이제 김영삼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임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압력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요구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임창열 씨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출신이 굉장히 뚜렷한 족적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IMF 출신이에요. 거기 일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이 두 군데를 거쳤던 말 그대로 이제 미국식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리고 미국 인물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이런 인사를 이제 재정경제원 장관에 임명을 해라. 그래서 경제부총리 임명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랬군요. IMF 당시에 임창열 씨가 검은머리 미국인이었다. 라는 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등장한 직후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TV 보도에 직접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공식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임창열 씨가 미국이 요구하는 그대로 모든 협상을 다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협상 상대자가 누구였냐면 IMF의 협상 상대자가 스탠리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제정책 조정하는 부조정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임창열 씨가 IMF 근무하던 당시에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수도를 하게 되고 임창열 씨가 사실은 이 스탠리 피셔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도 미국의 대리인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대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정책이 스탠리 피셔라는 인물에 의해서 임창열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창열 씨는 사실상 협상 내용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사인만 하고 돌아오는 이런 형국이 가능했던 거죠. 그랬었군요. 참 놀랍습니다. 아니, IMF 구제금융 안 받았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한 게 많기로써니 IMF 구제금융 협상 개시한 건 잘한 거지요. 당시에 빚 못 갚고 국가 부도났으면 더 큰 역풍 불어다 쳤을 거 아닙니까? 대외신인 돈 더 크게 떨어졌을 끼고요. 그냥 미국이 압력 넣었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데 말이죠. 이건 너무 편파적인데. 방송 좀 잘해줘 있어. 네. 저희 편파적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청취자 의견은 IMF 구제금융으로 피해를 많이 받지만, 나라가 국가 부도 난 것보단 낫다. 이런 의견이시는데, 그래요. 그때도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국가 부도 나면 안 된다. 그렇죠. 국가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구제금융 받아야 된다. 우리가 좀 굴욕적이더라도 그래서 네. 경수국치지만 어쩔 수 없다.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언론들의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이 국가 부도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도 나면 완전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전 어디죠?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이런 얘기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그랬었고.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만약에 이런 좀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좀 벌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투자를 하려고 이 돈이 많은 우리 진행자신 한가운데님한테 한 100억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 껌이죠, 제가. 예. 네, 들었어요. 예, 돈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럼요. 두루마블 1억 정도 저 실제로 주시면 안 될까? 모두의 마블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원을 제가 이제 빌린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신에 당연히 이자를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님은 이제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일이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만기날. 예, 근데 제가 막상 돈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금이 없어요.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못 갚을 것 같다. 제가 이제 한가운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가운데님 어떠실 것 같아요? 더 연장해주던 거 아니면은 이자를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초조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00억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만약에 제가 이 100억 원을 뭐 방금 연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후에도 좀 갖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야 이거 나보러 어쩌라고 그거 토해내던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난리 나겠죠. 그렇죠. 저는. 일단 열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일단 뭐 당장 얼마라도 갚아라. 예? 이렇게 이제 현금 얼마라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열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배를 째라.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을이고 돈을 빌려주신 분이 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계약 관계상. 네. 근데 이게 돈을 거액을 빌리게 되면 오히려 이게 안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을이 바뀌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딱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빌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좀 유추가 되고 이게 실제로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이른바 한국의 재벌들 대마불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둑에서 드는 거잖아요. 그죠. 바둑에서 드는 건데 한국의 재벌의 생존 방식이 대마불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도를 못 내는 거예요. 은행에서. 네, 부도를 내버리면 은행이 완전 쪽박 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부도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줘야 되는. 그리고 만기를 계속 연장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재벌들이 살아왔던 거죠. 예,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돈이 이렇게 크게 빌려주면 진짜 제가 100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렇죠. 안 갚는다면 제가 초조하죠. 원래 돈은 빌려줄 때는 앉아주고 받을 때 서서 받는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관계에서는 가능할 텐데 그게 외국 자본하고도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자본이 힘이 또 세고 일단 좀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좀 이게 외국 자본 상대로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또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 정부가 얼마 전에 아니죠 2008년도 2009년도에 심각한 부도 위기에 몰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하고 똑같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짜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못 갚는다. 돈을 못 갚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돈을 무조건 갚아라 요구만 하지 않습니까? 네. 막 소위 얘기하는 채권 추심이라 그러죠. 막 딱지 붙이고 그렇죠. 빨간 딱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배째라고 하니까 이제 협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외국 자본이 실제로 그리스 정부의 빚을 50%로 그냥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 원을 빌렸으면 내가 못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50억이라도 갚아라. 예? 그래서 당장 우리도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갚게 되고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 정부가. 물론 이제 갚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개입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를테면 공기업도 다 팔고 억지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굉장히 시위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해고가 되고 한국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부채가 절반이 탕감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외국 자본을 상대로 해서라도. 그러면 우리도 그때 한번 배째라 정신 나갔으면 그렇게 무리하면 안 받을 수 있다. 네. 네. 왜 전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가 배째라고 해서 돈 절반 떼먹은 게 잘했다는 겁니까, 지금?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도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게다가, 한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줬고, 또 지금도 주고 있는 게 외국 자본 아닙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보게나.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너무 막장으로 방송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곤란해요. 동방의 예의지국답게 해야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고 경제도 잘 되는 겁니다. 말 조심하세요.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의가 있는데 돈은 빌린 건 갚아야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때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그러면은 나라 좀 망신이고 국가 이 나라는 앞으로 그때는 위기를 넘기더라도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이미지가 완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막 타격을 입고 막 국가 신인도 얘기가 나오고 뭐 부도덕하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일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 관계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완전 거의 뭐 인간관계 거의 뭐 관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실 국가 관계다 보니까 이게 그 신인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신인도 평가를 누가 하죠, 이게 지금? 아, 국가 신용도요? 그렇죠. 그거 뭐냐? 어디서 무슨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그런 데서 하잖아요. 그렇죠.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S&P네, 무디스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디스. 근데 뭐 이 회사들도 지금 그 월가에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월가에 있는 금융자본하고 사실은 이 신용평가 회사가 사실은 완전히 거의 뭐 한통속이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잖아요. 왜냐하면 채권 등급을 높여줘야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사실은 거의 로비도 굉장히 치열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적도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의 주범이 사실은 이 신용평가 회사다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용평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완전히 거의 뭐 그 투자 부적격 등급의 이런 채권들을 다 AA 막 이렇게 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신용평가 체계가 2008년도 이제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 굉장히 오히려 이게 원인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적이 된 바가 있고 물론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신용평가 결과가 그 뭐 국가 부도가 나던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돈을 안 갚고 배째라고 하던 크게 관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돈을 못 갚는 사람이 과연 이 100%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냐.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100억 원을 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빌려주실 때 그냥 빌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담보가 있었겠죠. 그렇죠. 뭐 담보도 있을 수 있고 사업성도 보실 거고, 그죠? 그래서 뭐 그 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뭐 수익성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5년 뒤에 갚기로 했으면 5년 뒤에 과연 갚을 수 있는 건지 당연히 평가를 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주신 사람도 그러니까 가운데님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뭐 반반이냐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 못 갚는 사람이 100%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당시에 이제 IMF가 한국의 구제금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도를 못 내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나면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구제금융 강요를 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논리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유포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그 철저하게 막는 이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마치 갚지 못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인식들이 팽배하죠. 뭐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 완전 우리 국가 부도나면 이거 뭐야 뭐 이랬죠. 국가가 부도난다는 건 자체가 상상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구정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에 오히려 국가 부도를 각오하는 것이 더 낫다. 합상이 더 유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사례만 봐도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국가 부도 난 사례도 많고 그 일시적 지급 유예 모라토리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 나 지금 못 갚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공식적으로 이 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게 다 이제 다 부정된 거죠. 무조건 니네는 구제금융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부도라는 게 이제 얼마든지 배수의 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처음엔 이 그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각오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느냐. 이런 게 저는 오히려 국가부도를 각오하는 게 사실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의 힘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경식 그 당시 부총리가 해임되고 임창룡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던 예. 요 가능성도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강경식이라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해서 한국에 어떤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무마하는데 그 검은 머리 미국인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강경식 당시 부총리의 주장처럼 그 자력 돌파 가능성도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때 그 아시아 지역에서도 실제 사례가 있었죠. 그 유명한 사례인데 그 말레이시아 당시 총리였죠. 이 사람이 그 이제 IMF 구제 금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자본을 완전히 그 유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차단을 한 거예요. 금융 거래 자체를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자력으로 완전히 돌파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그 투기 자본에 의한 그 일시적인 시장 교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 총리가. 그래서 그 IMF 권고 사항들을 과감하게 다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총리가 이제 이름이 마하티르 총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데 한국에는 아예 보도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마하티르 총리가 조지 소로스 유명하시죠?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을 비난을 그렇죠. 합니다. 사악한 투기꾼이에요, 이 사람. 그러면서 이 완전 지금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금융위기의 오히려 주범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니라 조지 소로스다.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아예 말레이시아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이런 조치까지 한 사례도 실제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말레이시아 사례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도되지 않았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그 말레이시아 얘기가 IMF 구제 금융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좀 보도가 됐던 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게 떠오르네요. 어쨌든 여기서도 얘기된 지난번 방송과 연결되는 검은머리 미국인 임창열. 네. 나라를 완전 통째로 뭐라고 하나요? 국민을 다 속이고 그렇죠.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한 노동계를 전반에 아주 그런 원인인데 이 사람 과연 어디서 살지 잘 살고 있겠죠. 뭐 이런 사람들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가 보도란 과연 어떻게 보아야 될 거냐 이거 좀 다시 한번 냉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 전화 주신 배째라 그게 나쁜 거다 이게 네. 아니다라고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좀 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97년 구제금융 이 시기는 한국의 대선이 막 다가오고 있던 시기입니다. 97년 12월 때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IMF 구제 금융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대한 입장도 살펴봤을 막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선 후보들 또한 이 IMF 구제 금융에 대해서 뭐 다 받아들이겠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한번 말밥이 오르고. 그렇죠. 그때 뭐 당선도 안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 지금 구제금융 협상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찌됐든 당시 대선 후보들이 IMF 구제금융 이런 압력 때문에 그 구제금융에서 요구하는 IMF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당시 후보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선도 안 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구제금융 협상 계속 진행할 거냐. 막 이렇게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과연 있냐. 인류 역사상 없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그리고 당연히 다른 나라의 사례도 없고 한국 역사에도 없었던 완전히 초유의 사태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차기 대통령한테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압박을 한 거잖아요. 좀 이게 한심한데 이게 근데 상식적 목적이 불가능해요. 미국 은행 뭐 이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 불러놓고. 아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벌어질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은. 예, 근데 이것도 되게 논리가 간단한 게 그냥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월가가 금융자본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당시에 이제 월가 금융자본이 한국에게 얼마를 빌려주냐면 처음에 이제 제공하기로 약속한 게 무려 57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당시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면은 아까 강경식 부총리의 주장대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산업이 완전 초토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김대중 당시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을 완전 비난을 하죠. 지금 막 국가 공기업 다 팔아넘기고 있다 지금. 비난을 하는데 이런 주장들이 존재를 계속 하니까 이제 월가가 자본력을 투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이제 26개 은행하고 27개 투자 신탁은행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개 보험회사 주식 보유하고 있던 이런 주식들을 모조리 다 팔아치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 폭락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한국 경제가 공황 상태로 당시에 치닫지 않습니까?
사회 불안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용해. 내라는 세력이네. 네, 그렇죠. 지금 나라는 이거는 외환입니다. 외환. 완전히 바깥 세력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완전 주식시장을 폭락을 시키면서 그 김대중 당시 대선 후보가 언론에다가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IMF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결과적으로 이 압력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도 그 외국 자본이 물론 한국 주식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사실상 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외국 자본이 한국 정부가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가 강경식 부총리 주도를 해가지고 네. 일본 정부에다 돈을 빌리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가 부족하니까 일본에다 돈을 좀 일단 빌려보자. 그래서 일본에다 타진을 해요. 일본 정부에게.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외국 자본 그러니까 월가에서 이 일본 정부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네, 그렇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그 98년도에 사실은 다 폭로가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에게 왜 돈을 빌렸냐고 했냐면 그 이제 97년도 상반기부터 외환 보유고가 달러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급한 대로 자본 대출을 요청했던 건데 그 이게 이제 그 아까 검은머리 미국인들 한국 이 사회 곳곳에 압력하는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게 압력을 딱 넣는 거죠. 이제 돈을 한국에 빌려주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너무 좀 놀랍고 충격적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월가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 정부에게 돈을 또 안 빌려줄 만한 이유는 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위기가 닥치면 한국이 만약에 위기에 몰리면 일본에게도 불똥이 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외환위기가 다 줄줄이 외환위기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 전체적으로 외환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위기를 막아주는 것이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도 물론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도 이제 일본 정부가 혹여나 한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본 니케이 지수를 폭락을 시킵니다 또. 일본 주식시장을? 네, 그래서 그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돈을 무더기로 빼갑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고 그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한테 한마디로 협박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니네 경제 지금 쥐고 흔들 수 있다.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IMF 구제금융을 강제해내는 이런 구조를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참. IMF 1997년 IMF 구제금융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아는 사실도 많고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좀 뒷골이 땡기네 갑자기. 예, 근데 지금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게. 그러니까 이 신탁 통치가 실제로 언론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도된 게 언제였냐면 2001년 8월입니다. 네. 그때 한국이 그 IMF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다. 조기 상환했다. 막 이렇게 자축을 하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도에 6월에 왜 그 김대중 정부에서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상회담으로 한국 사회가 온통 떠들썩해 있던 이 와중에 IMF 협상 대표단이 몰래 비밀 입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회담을 해요. 네. 회담을 해서 그 비밀 추가 협상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2003년도까지 IMF 경제 신탁 통치를 계속적으로 지속한다. 이걸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당선이 됐고 2003년도까지 지속을 한다. 그럼 이제 2003년도 이후에 노무현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 내내 김대중 정부는 경제 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게 사실이죠. 이게 이제 언제 폭로가 됐냐면 2005년도에 폭로가 됩니다. 그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서 근무하는 그 강의하시는 이 교수분 중에 이 성함이 좀 어려워서 미셸 초스도프스키. 미셸 초스도프스키. 이번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7.27 때. 예, 얼마 전에 오셨죠. 그래서 양키고 외치시던데. 예, 굉장히 국제 정치학 하시는 분인데 이런데 좀 그 미국 자본 이동 이런데 관련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한국에 암약하는 이 검은머리 미국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완전히 5년 내내 경제 주권이 무력화되고 심지어 한국 국민들이 아무도 몰랐던
이런 사실들이 이 정부의 주요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죠.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치가 떨리네요, 정말. 예. 참. 제가 IMF 구제금융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게 거의 한 50분 예. 되네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고 어찌되었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는 대통령 시절 내내 IMF 이 구제금융의 결과물들 갖고 그거를 경제 주권이 없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그래서 한국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완전 전면화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런 데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니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권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의 염려와 살뜰한 보살핌 아래 얼건 대낮에도 강도들에게 저희가 원래 오늘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굴종 외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IMF 하나만 갖고 얘기가 지금 시간이 50분 후딱 갔어요. 예, 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하나만 얘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전 좀 안타깝네요. 정말. 그래서 오늘 방송 일단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다음 2탄을 준비하겠습니다. 대미굴종 외교의 실상 두 번째. 예. 그거를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열변을 토해주신 구정원 씨 고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